황금빛 요리, 돈가스의 여행. 우리가 알고 있는 돈가스는 오스트리아의 슈니첼 요리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얇은 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버터에 지져 먹는 요리인데요. 당시 귀족들이 황금빛이 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여 만들어진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죠. 이후 19세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때 서양의 요리가 전파됩니다. 이것이 일본 스타일로 바뀌면서 버터에 지지는 대신 덴푸라처럼 기름에 푹 담가 튀기기 시작했죠. 또한 젓가락으로 먹기 편하게 미리 썰어내 밥을 곁들이며 일본의 돈카츠가 탄생합니다. 이후 한국으로 전파가 되고 변형이 되는데 망치로 고기를 두드려 펴고 튀겨서 돈가스 소스를 그 위에 부어버리죠. 그리고 단무지나 김치, 밥을 곁들인 한국 경양식 돈가스가 탄생합니다. 현재는 두툼한 안심 카츠부터 치즈 폭탄, 고구마 무스까지 돈가스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식탁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중, 몰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즘 들어 집중력이 바닥이라면 몰입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게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게 바로 몰입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선 시간은 순삭되고 내 능력치는 200%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난이도 조절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때려치고 싶죠. 그러니 내 실력보다 딱 한 뼘만 높은 과제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테트리스처럼 실력이 늘 때 난이도도 같이 올려주세요. 두 번째,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잘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돼야 뇌가 풀가동됩니다. 세 번째, 환경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치우는 건 기본이고 만약 공부나 업무가 너무 지루하다면 제한 시간 같은 규칙을 스스로 만드세요. 지루함을 챌린지로 바꾸는 순간 뇌는 몰입 모드로 전환됩니다. 낚시하는 고양이가 있다고요? 바로 고기잡이 사기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속 사냥에 특화된 고양이과 동물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늪지대와 맹그로브 숲을 지배하는 진정한 수중 포식자입니다. 일반적인 고양이와 달리 발가락 사이에 선명한 물갈퀴가 있어 오리처럼 헤엄칠 수 있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의 머리 구조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중 구조로 된 방수 코트를 입고 있어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피부까지 물이 닿지 않아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꼬리는 물속에서 배의 키처럼 방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의 사냥 방법은 단순히 물가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발로 수면을 톡톡 건드려 곤충이 떨어진 것 같이 파동을 만들어 물고기를 유인하는 지능적인 미끼 전술을 구사합니다. 낚시뿐만 아니라 8m 높이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 둥지를 습격할 정도로 수영과 등반 모두 능숙한 만능 사냥꾼입니다. 하늘을 짊어진 남자 아틀라스. 그리스 신화 속 가장 강력한 거인 아틀라스는 우주의 질서를 어깨에 짊어진 비극적인 수호자입니다. 그는 티탄 신족의 사령관으로서 제우스에 맞서 전쟁을 이끌었지만 패배했고 그 대가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대신 세상의 서쪽 끝에서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구를 들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져 세상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가 아닌 거대한 하늘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 사람들에게 별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천문학의 신으로도 숭배받았습니다.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 찾아왔을 때 잠시 하늘을 넘겨주며 자유를 꿈꿨으나 결국 헤라클레스의 꾀에 속아 다시 하늘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후 메두사의 머리를 가진 페르세우스를 만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돌이 되어 오늘날 아틀라스 산맥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혼잣말하는 나, 이상한 걸까요? 정답은 완전 정상입니다.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어릴 적 밖으로 내뱉던 중얼거림이 머릿속 내면의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면의 사고란 우리가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볼 때 입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선 강남역에서 갈아타고 3번 출구로 나가야 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죠. 이게 바로 내 행동을 설계하는 내면의 사고입니다. 이 혼잣말을 활용하는 생활의 팁이 있는데요. 복잡한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팔을 펴고 천천히처럼 그 행동에 지시적 혼잣말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복잡한 행동을 조금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필요할 때는 나는 할 수 있어 보다 철수야 너는 준비됐어 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3인칭 혼잣말을 해보세요. 뇌가 나를 객관적인 타인으로 인식하면서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을 뚝 떨어뜨려 자신감을 줍니다. 바다의 무법자 해적의 탄생. 초기 해적은 생존을 위한 유목적 약탈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바다민족과 북유럽의 바이킹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척박한 땅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무렵 해적은 국가용병으로 진화합니다. 신대륙의 금은보화를 독점한 강대국 스페인과 그 패권에 도전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결과였죠. 국가는 민간인에게 사략 면허를 줘서 적국의 배를 합법적으로 털게 했습니다. 이때 해적은 공인된 약탈자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무렵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쓸모가 없어진 사략 선원들은 무역의 방해물이 되었고 국가는 해군을 보내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국가에 버림받은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반기를 들었고 카리브해 같은 곳으로 모이며 그들만의 해적공화국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다의 무법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의사가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는 전문 의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꼼꼼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이 기록들은 의학 문서로 정리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현대의 고대 이집트 유물 중엔 700가지가 넘는 치료법이 담긴 에버스 파피루스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렇게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치료 가능한 병인지, 지켜봐야 할 병인지, 아예 손쓸 수 없는 병인지 구분했습니다. 이들의 치료 방법은 상처엔 천연 항생제인 꿀을 바르고 마늘, 양파, 알로에로 염증과 감염을 치료했습니다. 골절엔 나무와 붕대를 사용했고 머리뼈 골절 치료와 두개골 절제술이 시행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 의사들은 주문도 함께 외웠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의 의술은 종교와 의학이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산의 지배자 요괴 텐구. 일본의 요괴 텐구는 시대에 따라 그 정체가 완전히 바뀌어 왔습니다. 본래 텐구는 한자 뜻 그대로 하늘의 개를 의미했는데 고대 중국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소리를 개가 짖는 소리로 여겨 재앙의 징조라 부르던 것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산악신앙과 만나면서 개가 아닌 새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불법을 방해하고 수행자를 납치하는 괴물이었지만 점차 산에서 수행하던 승려가 변한 존재이거나 산의 정령으로 해석이 되며 반신반인인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산의 주인으로서 붉은 얼굴에 코가 긴 대텐구와 까마귀를 닮은 카라스 텐구의 모습이 정착되었습니다. 텐구에 관한 전승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교토 우라마라산의 텐구가 어린 시절에 미나모토 요시츠네에게 검술과 병법을 가르쳐 영웅으로 키워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신의 성소. 캄보디아 정글 속에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수리아바르만 2세가 힌두교의 신 비슈누에게 바치기 위해 세운 종교적 건축물입니다. 수백만 톤의 거대한 돌들을 접착제 하나 없이 오직 표면을 갈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만 쌓아 올렸는데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 없는 이 정교한 설계는 800년이 넘는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없는 고대 공학의 정수를 증명합니다. 사원 벽면을 가득 메운 조각들은 고대 신화와 왕실의 역사를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며 크메르 미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사원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5탑은 신들의 거처를 상징하고 사원을 감싸는 거대한 인공호수는 우주의 바다를 형상화합니다. 이 인공호수와 수로를 통해 당시 크메르 제국의 경이로운 수리 시스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만드는 3가지 방법. 자신감이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전적인 요인, 성장 과정,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앞에 2가지는 바꾸기 어렵지만 3번째 요인은 훈련으로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다는데요. 첫 번째, 성공 장면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유사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힘찬 음악을 듣거나 자신에게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번째,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연습과 도전으로 자란다는 믿음. 이러한 성장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3번째, 실패를 피하지 말고 연습하고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피리아. 그녀의 연인이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정신을 놓아버렸죠.
어느 날 그녀는 꽃을 꺾으러 나갔다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오피리아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녀를 삼켜버리는 순간까지. 이 작품은 1852년 존 에버릿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입니다. 햄릿에 등장하는 오피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묘사했죠. 좋은 그림은 정해진 공식이 있다는 당시 영국의 관습적 미학을 거부한 라파엘 전파의 화가 밀레이의 대표작입니다. 자연과 풀, 나무, 꽃, 물결까지 직접 눈으로 보며 세세하게 그렸고 예쁘게 보정된 가짜보다 지독할 정도로 솔직한 자연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찬란한 자연의 생명력과 대비시켜 보는 이의 넋을 놓게 만드는 잔혹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화와 패션, 화보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불멸의 미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박치기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 공룡의 이름의 뜻은 두꺼운 머리 도마뱀이라는데요.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의 공룡으로 주로 북미 대륙에 서식하였습니다. 몸길이 4.5m, 체중 370kg 정도로 추정되는데 북극곰과 비슷한 정도의 커다란 동물이었습니다.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툭 튀어나온 돔 모양의 커다란 두개골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엔 작은 뿔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몸에 비해 머리가 꽤 큰 편이며 두개골의 두께도 30cm 정도로 매우 두껍다고 합니다. 목 뒤편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근육이 붙어 있어 이 단단한 두개골로 사냥처럼 수컷끼리 박치기를 하며 힘겨루기를 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둥이 끝이 뾰족한 부리 모양이고 톱니처럼 생긴 앞니도 있기 때문에 식물과 벌레 모두를 먹는 잡식성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수로 발견한 페니실린. 1928년 런던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수로 실험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면서 연구 목적으로 배양 중이던 세균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그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주변에만 세균이 말끔히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곰팡이가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명명하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너무 불안정했고 순수하게 분리하는 방법도 없었죠. 10년 후 1939년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언스트 체인 교수는 플레밍의 논문을 읽고 페니실린을 실용적인 의약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940년 정제된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1942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며 오늘날 페니실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가 되었습니다. 멸종된 새, 도도새의 이야기. 인도양의 외딴 섬 모리셔스에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키 1m, 몸무게 20kg이 넘는 칠면조보다 큰 대형새였죠. 도도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뚱뚱한 엉덩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날개는 작아서 날지 못했지만 튼튼한 다리로 꽤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고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98년 유럽 선원들이 이 섬을 발견하며 도도새에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식량을 위해 도도새를 잡기도 했지만 단순히 재미삼아 몽둥이로 내려쳐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멸종 원인은 인간의 배를 타고 들어온 쥐, 개, 고양이 같은 포유류들이 도도새의 귀중한 알과 새끼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여기에 인간들의 무분별한 벌채로 먹이와 서식지까지 줄어들며 결국 도도새는 1681년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종되었습니다.